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3%가 넘게 뒷걸음질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전주보다 0.0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스타의 파산과 직원들의 대량 실직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며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는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3% 이상 뒷걸음질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3.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3.3%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2.9% 역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의 경기 침체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16.6%나 급감했습니다. 1963년 4분기 마이너스 24% 이후 56년 6개월 내 최악의 수출 성적표입니다. 수입 역시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가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2% 상승해 전주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도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전주 0.09%에서 0.06%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2분기 전국 땅값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관광객 감소 및 매수 심리가 위축된 제주도는 땅값이 유독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79%로 전분기에 비해 0.13%포인트, 지난해보다 0.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창원 진해구 등은 땅값이 내렸습니다. 반면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확정 등의 호재가 있던 하남시는 큰 폭으로 땅값이 올랐습니다. 과천시와 성남시 수정구, 남양주시, 서울 강남구 등도 하남시와 같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두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의 무산으로 이스타 파산과 직원들의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오전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양해각서를 맺은 지 7달 만입니다. 이번 인수합병 무산의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황이 꼽힙니다. 이와 함께 이상직 의원 등 오너 일가의 주식 매입 자금 의혹과 노조의 반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은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는 출범 13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법정 관리에 돌입하더라도 기업 회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 1,600여 명의 무더기 실직 사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두 항공사 간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스타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의 주식 매매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 위반과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이어나가며 이스타의 플랜 B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면서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제주항공의 노딜 선언으로 항공업계 구조 조정이 전면 백지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역시 무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현산 회장의 면담과 또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이달 초 기업 결합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HDC 현사는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HDC 현사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증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로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수 여부를 결정할 최장 연장 시한은 12월 27일이지만 채권단은 앞으로 3주 안에 매각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관한 중간검사 결과 사기 거래와 대표이사의 횡령 등 주요 혐의를 확인했다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지만 투자 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 자산에 돈이 투자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상태에서 투자 제안서를 허위 기재한 겁니다. 현장 조사 결과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펀드 자금 일부는 수차례의 이체 과정을 거쳐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개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입금돼 주식과 선물 등 투자에 이용됐습니다. 또 펀드 자금 5,200억 원가량의 98%가 비상장 업체 3호사채에 투자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펀드 자금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다른 위험 자산으로 이체하는 단순 경유지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펀드 자금이 단순 이체 역할을 했던 4개 업체를 거쳐 60여 개 투자처로 갔고 금액은 3천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수치로 투자 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고 권리 관계가 불투명한 자산이 다수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화두로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며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 현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면 과연 집값 안정화가 될까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꺼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행정수도 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치유를 조건으로 세종시 국회 분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권 의원들 중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그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인구 분산 효과는 크지 않아 서울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엇갈린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에 정부 청사가 내려갔을 때도 잠깐 동안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나중에 인구가 다시 증가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 집값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화두로 던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야당 일각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인펀드 사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안을 결정했는데 이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은 서로 눈치 보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자칫 선례가 남을 수 있는 데다가 배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100% 배상은 물 건너간 것인지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저께 하나은행이 라인펀드에 대한 금감원 결정에 대해서 시한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배상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은행 이사회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의 배임 가능성과 다른 사모펀드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기 요청으로 앞선 키코 분쟁 조정 때와 같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답변 시한은 27일까지였습니다. 일단 하나은행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쉽게 풀리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봅니다. 분조위 결정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파장이 얼마나 있기에, 어떤 파장이 있기에 은행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겁니까? 배임 가능성이 우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은행은 키코 조정 때도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감원 결정을 불수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민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은행이 원금 100%를 배상한다면 라임 자산운용의 구상권을 나중에 따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라임 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가 불확실한 데다가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하게 구분지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가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은 형법상 배임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임 문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다른 펀드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네, 이 판매사가 운용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 판매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먼저 지게 된다면은 향후 다른 사모펀드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전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외의 펀드에서 이미 선보상안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조위 결정을 따로 받아들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배상안 수용보다는 여러 경우에 수를 따져보고 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은행들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과거 키코 사태 때도 하나은행은 여러 번 지금 연기를 하다가 결국에 불수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라임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 은행들의 입장은 현재 진퇴 양난이긴 하지만 여론의 문매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은행들의 행보를 피해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반응인데요. 시민단체들은 하나은행이 일련의 사태의 결정권이 없어 보인다면서 김정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나서서 라임을 비롯해서 DLF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에도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이사회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은행과 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 눈치 보랴, 또 피해자들의 눈치 보랴, 주주들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은행들의 입장이 난처해 보이긴 합니다. 모쪼록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권이기만큼 책임 있는 결정 내려주시길 그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코로나19 비대면 특수로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9,46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5.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4%가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135.4% 증가했고 순이익률은 15%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버 메모리 수요 강세로 우호적 가격 환경이 조성됐고 주력 제품의 수율 향상 등 원가 정감이 동반되며 실적 향상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 유동성 문제부터 대표의 횡령 문제까지 곳곳에서 사건이 터지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가 직접 나서 환골탈태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규제가 완화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규제 이전 20개 수준이던 전문 사모 운영사는 지난해 기준 211개까지 증가했고 규모는 400조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동안 금융감독 기능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최근 1년 사이 환매 중단된 펀드는 22개에 달하고 환매 중단 규모는 5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너진 윤리의식에 따른 환매 중단이 연이어 발생하자 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에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고 사모펀드 시장의 환골탈퇴를 다짐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관심 지속을 부탁했습니다. 투자자 및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환골탈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문제가 있는 펀드를 조기에 찾아내고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와 준법 감시 기능을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등 투자자 및 펀드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자, 사무관리사 등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골탈퇴 의지를 다진 가운데 업계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가 내일 타워 최상단부에 세계 최고 높이의 액티비티 스카이브리지 투어를 선보입니다. 스카이브리지 투어는 롯데월드타워 최상단 루프의 2개로 갈라진 구조물 사이를 연결한 다리를 건너는 고공 어트랙션입니다. 지상 541m 야외 상공에 위치한 타워브리지는 기존의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오픈하지 않았던 공간으로 이번 액티비티를 통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투어는 점프슈트와 헬멧, 등반용 하네스를 착용하고 11m 길이의 다리 위를 건너는 코스로 최대 12명이 한 계조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하늘 보고 뒤로 걷기, 팔 벌려 뛰기 등 각종 미션과 함께 기념사진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스카이브리지에 대해 그간 지향해온 체험형 전망대 콘텐츠의 정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망과 공연, 전시, 액티비티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국내 대표 국제 콘텐츠 마켓 SPP 2020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며 참여 기업이 적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콘텐츠 마켓 SPP는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전문 마켓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을 연결해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13일 개막한 SPP 2020은 현재까지 34개국 602개의 국내외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SPP는 원활한 비즈 매칭을 위해 16개의 부스로 구성된 개별 상담 공간을 운영하며 전담 비즈 매칭 모더레이터와 통역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길이 막혀 활로를 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SPP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마켓들이 전부 다 캔슬이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됐어요. 한국 마켓 중에는 단연 가장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마켓이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서 이제 매칭들을 계속 부지런히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산업진흥원은 현재까지 2,138건의 비즈 매칭을 성사했고 하루 평균 200여 개의 매칭을 하고 있으며 25분간의 미팅 시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초통령으로 유명한 아이코닉스의 뽀로로와 독특한 세계관으로 주목받아 영화로 개봉을 앞둔 기기개개의 성형수도 SPP를 거쳤고 모스테입스의 치피우드는 SPP를 통해 300만 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저희 SPP 비즈매칭 플랫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트래킹을 통해서 계약 체결이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SPP 2020은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은 누구나 SP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한 뒤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EPL 프로축구팀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 앞에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 30년 만에 우승을 자축하는 행사가 예정된 탓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면서 팬들의 경기장 출입이 금지됐지만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팬들이 경기장 앞에 집결한 겁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안필드 앞에 모인 팬들은 리버풀 선수단의 버스가 도착하자 환호하며 홍염을 터뜨렸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이 다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레머니 후 더 많은 군중이 모여들 것을 우려한 잉글랜드 머지사이드주 경찰은 결국 48시간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발롱도르 수상자를 올해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발롱도르를 수여하는 매체인 프랑스 축구 잡지 프랑스 풋볼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56년 제정된 이래 발롱도르의 수상자 선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랑스 풋볼은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나라의 프로축구 리그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무관중 경기가 진행된 상황에서 트로피의 주인공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스칼 페레 프랑스 축구 편집장은 올해 정상적인 시즌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의견을 형성하고 판단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계적 관광 명소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운항 중인 캐나다와 미국 관광선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 층 갑판에 승객들이 가득 찬 미국 관광선과 거의 텅 비어있는 캐나다 쪽 관광선이 절묘하게 스쳐갑니다. 같은 관광지에서 두 배에 탄 승객이 이처럼 크게 다른 것은 두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다르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관광선 영업 허가 조건으로 탑승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쪽은 코로나 확산세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정원의 50%까지 관광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95만 5,86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이틀 연속으로 하루 1,000명에 이르러 지금까지 약 1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 99일 뒤 100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0만 명에 도달하는 데는 4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28일 뒤인 지난 8일 300만 명에 도달했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400만 명을 넘어서는 데는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연내 코로나19 백신의 첫 사용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훌륭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몇몇 백신 물질이 임상 3상 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성과 면역 반응 생성 능력에서 모두 실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생산 능력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언 사무차장은 등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세 번째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현재 시간으로 22일 성명을 통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전날 진행한 세 번째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저 격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진이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돌보고 있으며 몸 상태는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지난 5일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다음날 브라질리아에 있는 군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7일 확진 판정 사실을 공개하고 관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엔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